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해보면 우선 네트워크 구조 모델은 크게 피어 투 피어 우리가 알고 있는 P2P 구조와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어 투 P2P 구조 같은 경우는 뭐 서로 동등한 계층 내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동일하게 어, 클라이언트이자 서버이자 뭐 두 개의 어떤 역할들을 구분하지 않고 각자가 서버이면서 클라이언트인 역할을 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같은 경우는 컴퓨터의 역할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나뉘어서 한 명은 서버로 나뉘고 한 명은 서버 역할을 하고 한 명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서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어떤 것들을 요청을 하면 서버는 그 요청한 것들을 보내주는 웹 www 웹 브라우저나 요즘에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형태가 이러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 같은 경우는 모든 요청들이 서버로 집중되기 때문에 서버의 어떤 그 네트워크 규모라든가 성능들이 매우 크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어, 뭐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의 장점이라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이 분리된다는 점인데요. 이는 프레젠테이션 영역과 데이터 처리 영역이 분리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유지 보수가 매우 쉬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정, 업그레이드, 패치,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서버 내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쌓인 것들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가 서버에 집중되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하기가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버는 자원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액세스 권한을 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되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은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되었고 보안성으로 안전하며 사용자 개발 친화적이며 사용하기 쉽다라는 장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 하면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의 고질적인 문제는 서버의 네트워크 트래픽과 데이터가 집중된다는 점인데요. 클라이언트의 접속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처리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또 P2P와 같은 분산형 네트워크보다 견고함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 서버의 기능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서버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기다리다 요청을 받으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다시 요청을 기다립니다. 반면에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위해 서버에 접속하여 필요한 요청 데이터를 전송한 다음에 요청을 보내겠죠. 서버에다가 서버가 성공적으로 응답을 보내거나 실패할 경우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뭐 가끔씩 404 에러 같은 것도 막 뜨면 그런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크롤링을 한 번 정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롤링 하다 보면 그러한 네트워크적인 에러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그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대해서 성공인지 아닌지 그런 여부들을 기다리게 되죠. 클라이언트는 한 번만 서비스 요청을 하고 해당 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트랜잭션을 마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나중에 추가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별도의 트랜잭션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을 그림으로 보면 이것은 파워포인트가 낫겠네요. 네. 아이콘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컴퓨터가 있을 거고요. 요즘엔 다양해서 요청이 다양하겠죠. 그래서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도 요청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IoT로 하면 안 나올까요?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원은 장비가 없네요. 뭐 하여튼 IoT 다양한 장비들이 있겠죠. IoT에서도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달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리퀘스트가 가면 이 리퀘스트는 서버라고 합시다. 서버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서버로 전달이 돼서 받아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 또는 클라이언트는 서버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의 예이지만 이 예가 뭐 유일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그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뭐 이런 것 외에 좀 더 뭐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이런 서버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회가 다변화됐고 규모가 엄청 커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의 집단이 어떤 다른 집단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절차입니다. 그 절차를 대신하는 것들이 은행이나 뭐 혹은 인터넷 혹은 어떤 협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협회들이 중간에서 그 신용을 보증해주고 그 사람이 신용을 보증해주는 대신 어떤 막대한 수익들을 챙기게 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뭐 직접적인 소통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보안점에서도 오히려 취약할 수도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막대한 보안에 대한 금액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 뭐 발생한 것들이 뭐 블록체인 같은 개념들이겠죠. 그래서 P2P 구조로 지금은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 많이로 사용되고 있지만 다시 P2P 구조로 변환되려는 시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최근까지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가 대표적이고 기본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은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 구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통신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서버와 서버 사이,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통신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 소통할 때도 서버가 한 명이 클라이언트가 되면 하나는 다시 서버가 되는 그런 역할적인 변화가 발생하겠죠. 클라이언트는 일반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서버는 어느 시점에서든 여러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는 서버의 존재 및 주소를 알아야 하지만 서버는 연결이 설정되기 전에 클라이언트의 주소를 알 필요가 없죠. 클라이언트의 주소는 연결 후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여러 계층의 네트워크와 여러 네트워크 계층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에서는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면 응용 계층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이 TCP/IP 프로토콜 계층을 할 때 살펴봤던 그 그림이죠. 텔넷이나 뭐 FTP나 HTTP, 뭐 SNMP 등의 응용 계층이 있고요.
그리고 전송 계층 TCP, UDP로 나뉘어지고요.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TCP, UDP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IP, ICMP, IGMP 등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더넷, 토큰 버스, 토큰 링, FDD, I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것은 TCP 좌측이 TCP IP 프로토콜 계층이고요. 그리고 우측이 OSI 7 레이어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응용 계층, 이것은 크게 표현 계층, 세션 계층, 여기는 다시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 계층으로 나뉘죠. 그래서 이 TCP/IP 이걸 보면은 우리가 TCP/IP 계층과 OSI 7 계층으로 비교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서버가 클라이언트 요청에 응답하기 전에 먼저 수행해야 할 작업이 있죠. 즉 서로 요청과 응답을 주고받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먼저 서버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는 통신 중단점을 준비해야 하고요. 통신 중단점은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식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버가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하드웨어당 하나의 식별자가 있으면 되지만 동일 하드웨어의 서버에서 여러 개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각각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겠죠. 따라서 통신 중단점은 하드웨어를 식별하는 주소와 서비스를 식별하는 포트 번호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일단 통신 중단점이 준비되면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소켓이라는 가상의 접속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하게 되는데요. 소켓을 통해 접속이 되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기다리게 되고요. 요청이 들어오면 이에 응답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서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서버의 존재를 모르면 클라이언트는 요청할 수 없고 따라서 서버는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동작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서버에 비해 클라이언트의 준비는 훨씬 간단한데요. 클라이언트는 하나의 통신 중단점을 준비한 다음 서버에 대한 연결을 설정해야 하겠죠. 그러고 나서 연결되면 클라이언트는 필요한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청이 처리되고 나면 클라이언트가 결과를 수신하고 통신이 종료하게 되죠. 네, 컴퓨터에서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을 때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은 전송 계층 위에서 실행되게 되고요. 즉 TCP/IP 프로토콜의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은 운영체제 속에서 이미 구현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지금 열심히 따라오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OSI 7계층에 대해서 이전에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못 듣고서 바로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긴 할 건데요. 앞부분에서 제가 좀 시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다 OSI 7계층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놓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스템 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규약들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TCP 프로토콜처럼 그런 것에 일련해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개방형 7계층 구조로 갖는 OSI 7계층 표준묘들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OSI 7 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TCP 프로토콜과 같이 어떤 이런 식으로 계층들이 있어서 그 계층을 통해서 전송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어떤 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그 강의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한번 책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운영체제 계층 속에 전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운영 계층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데이터를 다시 전달하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러한 계층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필요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사용자 프로그램 접속 계층의 서비스를 받아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면 되는 것이죠. 전송 계층의 서비스는 소켓을 통해 제공되며 소켓은 앞에서 설명한 통신 종단점을 구현한 네트워크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송수신을 하려면 소켓을 생성해야 하는데요. 전화기로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화기 잭을 전화 콘센트에 꽂아야 하는데요.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이해하기 힘들 것 수도 있는데 컴퓨터에 어쨌든 랜선을 꽂게 되죠. 요즘 컴퓨터도 안 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랜선을 꽂아야 되죠. 랜 소켓에 이러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송수신하려면 어딘가에 연결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얘가 앞에서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전화기를 요즘에 거의 안 쓰시죠. 집마다 전화기가 있는데요. 지금도 전화기에 전화선을 꽂아서 사용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불과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천리안, 누리텔, 하이테일 같은 게 있었을 때는 그때는 전화선을 직접 컴퓨터에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럼 전화선을 통해서 연결하면 띠링이라는 어떤 소리가 나오고 컴퓨터적인 소리가 나고 그러고 나서 접속됐었는데요. 그때는 그래서 패킷이 전화 요금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엄청 인터넷이 비쌌고요. 요금이 비쌌어요. 근데 케이블 통신이 나오면서 인터넷의 요금이 엄청 저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화세도 엄청 전화를 쓰시지 않는 분들이 뭐 회사 같은 경우만 해도 전화를 쓰지만 그것도 역시 뭐 옛날 전화선 쓰는 것이 아니라 뭐 랜 인터넷 제가 호주 갈 때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되지 않아서 그때 무선 인터넷 전화기를 들고 왔었죠. 인터넷 전화기를 하면 인터넷 되는 곳에는 어디선 전화가 되니까요. 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진행해보면 응용 프로그램과 소켓의 관계를 얘기를 해보면 응용 프로그램은 고유한 소켓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소켓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IP 주소와 함께 포트 번호 연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택배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택배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확한 주소를 갖고 있어야 정확한 곳에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그게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파이썬에서 소켓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은 기본 소켓 모듈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내부 자체적으로요. 소켓 모듈은 낮은 수준에서 소켓 프로그램을 위한 모듈이며 기본적인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에이싱코어와 에이싱크 채트 모듈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는 서버 프로그램을 높은 수준에서 작성할 수 있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이싱크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동기화하면서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연결이나 접속 처리 등은 이 모듈들이 내부적으로 비동기 처리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데이터 송수신 처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 모듈을 사용하여 서버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송수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싱크 코어와 에이싱크 채트 모듈은 파이썬 3.6보다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에이싱코 모듈이 대신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싱코의 모듈은 코르틴과 이벤트를 루프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병행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코르틴은 호출 루틴과 피호출 루틴이 대등 관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호출 루틴의 실행이 완전 끝나기 전에
제어가 호출 루틴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제어가 피호출 루틴으로 돌아왔을 때는 중단된 부분부터 다시 수행되고 계속 되게 됩니다. 소켓 모듈은 소켓 모듈과 함께 낮은 수준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셀렉트 모듈이요. 셀렉트 모듈은 소켓 모듈과 함께 낮은 수준에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셀렉트 모듈의 셀렉트 함수는 소켓 객체의 동작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어서 다수의 소켓 중에서 읽기, 쓰기, 준비, 오류 이벤트가 발생한 소켓이 어느 것인지 알려주게 됩니다.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이벤트를 발생 소켓 목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벤트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나중에 발생한 이벤트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이 동기화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에서는 뭐 동기화 관련된 걸 많이 다루지 않지만 우리가 동기화에 대해서 파이썬 기초에서 다뤘었죠. 온라인 강의 내에서는요. 다뤘을 때 동기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많이 이해가 안 됐을 텐데요. 지금 얘기를 다시 돌아와 보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어떤 연결이 있죠. 근데 클라이언트는 요청을 하게 되고, 근데 요청을 하기 전까지 서버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죠. 근데 물론 클라이언트가 하나만 있다면 서버는 요청 하나에 대해서만 기다리면 되고 그 요청만 해결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서버에게는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이렇게 무수한 클라이언트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쵸? 근데 이 클라이언트들이 한 명씩 기다린다고 하면 당연히 폭주하겠죠. 요즘에 그 내고왕을 보면은 내고왕에서 스킨푸드가 엄청 많이 세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접속하려고 하는데 서버의 그 성능을 넘어서 버리니까 계속 서버가 폭주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게 될 때 그 요청을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비동시적으로, 동기적으로, 비동시적으로 하나씩 받아서 요청을 자칫 처리해주는 과정들이 어떤 비동시성인데, 그런 것들을 코르틴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코르틴은 호출 루틴과 피호출 루틴이 대등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피호출 루틴의 실행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제어가 호출 루틴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제어가 피호출 루틴으로 돌아왔을 때는 중단된 부분부터 다시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이벤트 발생 소켓 목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나중에 발생한 이벤트까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소켓 서버 모듈은 TCP나 UDP 서버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듈인데요. 서버 소켓을 생성하고 소켓에 대해서 데이터가 도착하면 실행되는 핸들 함수만 적용하면 기본적인 서버 프로그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모듈은 서버 프로그램에서 스레드를 구현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병렬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셀렉터 모듈은 소켓 프로그램을 위한 모듈은 아니지만 소켓 모듈과 함께 비동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듈은 이벤트 구동 방식 프로그래밍을 위한 것으로 소켓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등록해두고 프로그램을 실행되는 동안 이벤트가 발생하면 미리 준비된 함수를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벤트 중심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서드파티에서 만든 트위스트 모듈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처음 작성하기 기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보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성능이 우수하고 유연하며 내부적으로 프로토콜이 많이 구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켓 프로그램을 하기 전까지 뭐 기본적인 설명들에 대해서 좀 할 것들이 많긴 한데요. 많이 지루하겠지만 뭐 지루하면은 조금씩 시간을 이렇게 뒤로 넘겨서 필요한 부분부터 뭐 바로 공부하면은 되니까요. 계속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켓 모듈은 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요. 파이썬에서 전송 계층의 서비스를 받아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소켓 모듈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소켓 모듈에는 소켓 생성뿐만 아니라 연결 설정, 그리고 종단점과 소켓의 결합, 데이터 송수신 등을 위한 속성과 소켓 클래스가 있습니다. 소켓 클래스는 자, 이제 여기로 돌아서 아직은 좀 다 돌아간 건 아니지만요. 소켓은 뭐 이렇게 사용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타입, 뭐 ftname이라든가 뭐 프로토라든가 그리고 어드레스 네임 등을 뭐 볼 수 있었죠. 캐논 네임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소켓을 해서 보게 되면 뭐 소켓 객체를 반환해 주게 되는데요. 패밀리는 소켓의 주소 유형을 나타내는 인수였고요. AF INET, AF INET 6, AF UNIX 등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인터넷 찾아보면 소켓 네,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뭐 IP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AF INET 하고 AF INET UNIX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뭐 자세히 뭐 찾아보시면 더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AF는 어드레스 패밀리를 나타내고요. AF는 S 패밀리의 약자이고요. AF 유닉스는 파일 기반 주소 유형이고 통신에서는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AF INET은 네트워크 기반 주소 유형을 나타내고요. IPv4를 위한 것이고요. IPv4-6에서는 AF INET 6가 사용됩니다. 인터넷 통신을 위해 대부분 AF INET이 사용되고 뭐 AF INET이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타입은 소켓 유형을 나타내는 인수이고요. 소켓은 연결 위주 소켓과 비연결 소켓이 있는데요. 연결 위주의 소켓은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연결이 돼야 하고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송 도중에 패킷의 순서가 바뀌거나 중복되는 일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송 프로토콜 중 연결 위주의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TCP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TCP 소켓을 생성하기 위해 타입을 소켓 스트림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죠. 비연결 소켓은 데이터 그램 소켓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전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과 연결을 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패킷의 순서나 중복 등을 보장하지 않게 되고, 왜 우리가 이거를 전 시간에도 살펴봤었는데요. 앞에서 다시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앞에서 이게 전송될 때 컴퓨터마다 그 전송 형태 순서가 달라질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순서가 달라지게 되면 전혀 데이터 읽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 위주의 소켓은 연결이 이루어졌을 때 되기 때문에 전혀 전송의 그런 순서가 바뀌지 않지만, 비연결 소켓은 연결 따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하기 때문에 이런 연결됐을 때 데이터가 순서가 달라질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패키지 순서나 중복 등이 보장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만 전송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은 전달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순서 바뀜이나 중복과 같은 문제가 있지만 연결 위주의 전송에서 필요한 오버헤드가 없으므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보다는 어떤 필요할 때만 연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최적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비연결 소켓은 어떤 신용성은 떨어지지만 어떤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은 UDP라고 할 수 있고요. 소켓을 생성할 때 UDP 소켓을 생성하려면 타입을 소켓 다이어그램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프로토 인수는 캔 소켓에서만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디폴트는 0으로 할당되게 됩니다. 소켓 클래스의 메서드는 서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과 클라이언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메서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메서드 등이 있는데요. 소켓이 캣의 새 메서드를 불러왔을 때 소켓의 메서드는 바인드 메서드가 있고요. 그리고 listen 메서드가 있고요. accept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드들은 서버와 관련된 메소드고요. 아래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sock connect가 있고요. 그리고 EX가 있습니다. 우선 요거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소켓과 결합해주고요.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기다려주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클라이언트 소켓을 만들어줍니다.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메서드는 connect는 TCP 서버에게 연결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connectX는 connect 메서드를 확장한 것으로 문제가 있으면 예외가 아니라 오류 코드를 반환해 줍니다. 오류 코드를 반환해 주게 되면 그 오류에 대처해서 다른 방법들을 계속 강구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어떤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로그로 남길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엔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메서드가 있는데요. RECV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CV into가 있고요. 그리고 send가 있고요. send all이 있고요. 그리고 form이 있고요. 그리고 form into가 있습니다. 그리고 ck send to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소켓 옵션을 설정하거나 소켓을 닫을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ck close가 있고요. 그리고 set blocking이 있고요. 그리고 ck set time out이 있고요. 그리고 get time out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ck set so 옵션이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TCP 소켓을 통해 메시지를 수신하고요. 수신 데이터를 바이트 형으로 반환해 줍니다. TCP 상대방 연결이 종료되면 빈 문자열을 반환해 주고요. 그리고 receive into는 TCP 소켓을 통해 메시지를 수신하여 버퍼에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TCP 소켓을 send는 소켓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요. 송신 완료된 바이트 수를 반환해 줍니다. send all은 TCP 소켓으로 메시지를 버퍼에 남기지 않고 모두 전송하고요. 우리가 뒤에 뭐 자세한 것들은 뒤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다시 살펴볼 겁니다. UDP 소켓을 통해 메시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들이 제일 재미가 없는 순간인 것 같아요. UDP 소켓을 통해 메시지를 수신하여 버퍼에 저장하고요. 마지막으로 UDP 소켓으로 메시지를 송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에 대한 부분들 보면 소켓을 닫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소켓을 열었으니까 소켓을 차단 또는 비차단 차단 소켓에 설정하고요. 0과 1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컴퓨터 상에서 디지털 상에서 차단 소켓의 타임 아웃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소켓을 실제로는 닫지 않고 닫힌 상태로 설정하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켓 옵션을 설정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우리가 뒤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살펴볼 거고요. 뭐 이러한 함수들을 소켓이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켓을 사용하여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TCP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작성 순서는 TCP를 이용한 통신의 전화통신과 비슷한데요. 상대방과 통화를 하기 전에 먼저 다이얼을 눌러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기를 스마트폰 할 때 이게 전화번호를 먼저 누르죠. 그리고 전화번호를 눌러서 상대방과 연결을 합니다. 연결되면 이제 통화를 할 수가 있죠. 이제 통화 밑줄 따라는 뭐 연결되고요. 연결되면 이제 전화를 하게 되죠. 옛날 같은 우리가 그 전화에 대한 그 송수신도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옛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옛날 전화기 그래도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그 입과 귀에 붙여서 전화하는 걸 표시로 썼었는데, 요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 잡은 상태를 전화 표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어떤 수신까지 바뀌어가는
것들을 우리 세대는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연결돼야 전화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처럼 그 TCP를 이용한 데이터 통신에서도 상대방과 연결을 만든 후에 데이터 송수신이 진행되는데요. 전화 통신에서 전화가 끝나면 연결을 종료하듯이 TCP 통신에서도 송수신이 끝나면 연결을 끊어야 하겠죠. 계속 연결이 되고 있으면 그런 뭐 바이트 패킷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겠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TCP 소켓은 연결 위주의 전송을 하게 됩니다. TCP 소켓을 이용하여 데이터 송수신을 하기 전에 상대방과 먼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서버는 소켓 메소드를 사용하여 소켓을 생성하고 바인드 메소드를 호출하여 소켓과 주소 포트를 결합해 주게 됩니다. 리슨 메소드를 호출하여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기다리고요.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받으면 accept 메소드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완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연결 설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연결되면 send와 receive 메소드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클라이언트는 소켓을 생성하고 connect 메소드를 호출하여 서버에게 연결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연결 요청은 동기 모드로 처리되기 때문에 서버가 accept 메소드로 연결을 받아들이면 connect 메소드가 반환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 연결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메시지가 송수신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메시지는 간단한 이 문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채팅 서버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 외에 정보들, 영상 같은 것도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소켓을 생성하고요. 그리고 바인드로 해서 소켓과 종단점을 결합해 주고요. 그리고 리슨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기다리고요. 이제 접속을 기다리다가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받으면 이 과정에서 소켓 생성 그리고 소켓과 종단점 결합이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연결을 대기하겠죠. 자, 이 과정에서 옆에서 같이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리고 옆에서도 클라이언트에게서도 같이 소켓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연결을 요청하겠죠. 연결을 요청할 거고요, 서버에. 그러면 커넥트를 통해서 연결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연결 요청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결을 잠깐 대기하고 있겠죠. 여기서는 연결 요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 요청에 대해서 accept 하겠죠. 승인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면 데이터 수신이 이루어지겠죠. 얘는 맨 뒤로 보내주는 게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송신이 이루어지겠죠. 데이터를 어떤 정보인지, 어떤 정보를 원했는지 데이터를 수신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end를 통해서 고객이 원한, 클라이언트가 원한 정보를 전달을 할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1년에 이 과정들이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리시브가 있으면, 받는 것이 있으면 전달이 있겠죠. 여기도 선을 이걸로 표현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래서 쭉쭉쭉 진행되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send가 쓰일 거고요. 반대로. 그리고 반대로 send 할 때는 receive가 되겠죠. 그래서 receive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send에 receive를 직접적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맨 뒤로 보내주고, 그리고 반대로 여기는 여기에 receive하고 여기서 send하는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송신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신이 반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TCP 프로그램이 전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저장해 두는 게 좋겠죠. 그림은 TCP 소켓 프로그램 순서로 저장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해서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렸던 그림들이 표현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소켓을 사용하여 TCP 서버를 구현하는 과정을 한번 이제 직업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켓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소켓을 불러야 될 거고요. 그리고 소켓을 객체를 생성해 줘야겠죠. 소켓
socket이라고 하고 finet을 쓸 거고요. 그리고 스트림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ock 메소드 객체는 sock 클래스 객체이며 socket 객체 메소드를 사용하여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성된 소켓의 속성을 확인하려면 sock family나 sock type이나 ck proto 속성을 조사하면 됩니다. 각각의 소켓의 주소, 유형, 프로토콜 값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소켓의 주소, 유형, 주소, 유형, 그리고 소켓 유형, 프로토콜 값을 나타냅니다. 소켓 객체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통신 종단점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소켓을 생성할 때 AF-INET 유형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통신 종단점은 호스트 튜플로 나타내게 됩니다. 호스트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의 이름이나 IP 주소를 문자열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로컬 호스트 또는 12.0.0.1로 지정하면 자신을 가리키게 됩니다. 로컬 호스트나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봤었죠. 로컬 호스트 또는 127.0.0.1로 지정하면 자신을 가리킵니다. 포트는 상위 계층의 서비스를 나타내는 고유 변요인데요. (1에서) 65,535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미리 선정된 번호도 있기 때문에 2000 이후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단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어드레스는 우선 주소 써주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써주고 포트 번호를 적어줘야겠죠. 만약에 여기를 로컬 호스트라고 적어주면 자기를 가리킨다는 의미겠죠. 5000으로 적어주겠습니다. 이제 생성된 소켓을 통해 통신 종단점과 결합하고 listen 메소드를 호출하여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기다리는 것을 해볼 텐데요. listen 5에서 가로 속의 숫자는 동시에 연결 가능한 소켓의 수를 나타냅니다. bind 해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listen을 통해서 연결을 기다리는데요. 여기서 숫자는 소켓 수를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을 받으면 accept 메소드를 이용하여 요청을 허용하게 됩니다. accept 메소드는 연결 요청한 클라이언트의 소켓과 클라이언트 주소를 튜플로 반환해주게 되고요. 연결된 클라이언트와의 통신은 accept가 반환한 소켓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ER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저희 거에서는 이게 아직 종단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승인되지는 않겠죠. 클라이언트가 누군가 이 작업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의 지금 승인을 기다리겠죠.
요청을 기다리겠죠. 근데 뭐 아직 클라이언트가 제가 따로 요청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작업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요. 자,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소켓이고 ADR은 클라이언트 주소인데요. 서버 소켓은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받기 위해 사용되고 실제 데이터 송수신은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개의 서버가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와 동시에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클라이언트와 연결이 이루어졌으므로 send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연결되면 전송 데이터는 바이트형이어야 하는데요. 문자열을 바이트형으로 변환하려면 스트링 인코드 메소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메소드는 문자열을 UTF-8 코드로 사용하여 바이트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해보면 클라이언트 자, 한번 해보면요. 클라이언트가 연결됐다는 가정하에 send 메시지를 인코드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안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바이트 형태로 전달될 겁니다. 근데 여기선 저희가 아직 클라이언트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따로 안 됐겠죠. 이제 이것을 한번 직접 한번 해볼 텐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